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오늘은 신라이벌 대전으로 함께합니다. 오늘의 업종 대결 바로 방산대 조선업종입니다. 또 그 안에서 핵심 유망주까지 찾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네, 이번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성훈 리어도홀딩스 이사, 조남준 유한타증권 차장, 또 김동엽, 최영동 와운의 파트너 자리해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신라이벌 대전 업종 대결 방산대 조선업종 또 그 안에서 핵심 유망주도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대, 또 HSD 엔진, 현대 로템대, HD 한국조선해양입니다. 시청자 투표도 진행을 하죠. 예, 맞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조선과 방산 과연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박소영 캐스터가 간단하게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 내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두 가지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승률을 보일 것으로 기대되는 업종은 어딜까요? 바로 해외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는 방산대, 슈퍼사이클을 맞이한 조선. 어떤 섹터가 될지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두 번째, 그렇다면 내 포트폴리오 속에 담고 싶은 주인공은 어떤 종목이 될까요? 이 방송 시작과 함께 채팅창에서 투표가 시작됐는데요. 1번 한국항공우주, 2번 HSD 엔진, 3번 현대로템, 4번 HD 한국조선해양까지 시청자 여러분의 원픽은 누가 차지해야 할지 이 방송 끝날 때까지 집계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신라이벌 대전 본격적으로 1라운드 업종 대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산 업종부터 풀어가 볼까요? 신한투자증권 이동원 애널리스트에게 직접 의뢰 방산 업종에 대한 수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한국의 무기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고 또 수주 잔고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가 높다는 부분을 강점으로 꼽았고요. 반면에 해외 수주의 불투명성과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을 약점으로 꼽았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해외 방산 업체들 공급량이 제한적이다 보니 국내 방산 업체들의 기회 긍정적으로 평가했고요. 하지만 각국의 군비 증강 능력에 편차가 있고 또 대금 수급 관련해서 변동성이 있는 부분은 위험 요인으로 꼽혔습니다.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있기는 하나 방산 업체들의 경쟁력, 수주 실적을 보여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또 포인트로 잡아봤습니다. 자, 김동엽, 최영동 파트너가 방산팀이죠? 예,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방산주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산주 좀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최영동. 예,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2022년도를 가장 좀 뜨겁게 달궜던 그런 섹터가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3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몇 가지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아마 자료화면을 한번 좀 먼저 좀 보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관련 자료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2022년도 우리나라 방위산업 수출 추이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170억 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170억 달러가 중요한 게 아니고 2020년도의 수출 금액을 보시게 되면 7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거의 2022년도에 2배 이상 성장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산업에 대한 변화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산업에 뒤따를 수 있는 모멘텀, 이슈들이 좀 반영이 돼야 된다라는 모습들을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작년도 한 해는 전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이 산업이 어마어마하게 좀 성장을 했습니다. 이 내용들 자체가 2023년도에는 과연 사그러들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 자체가 지금 답보 상태에 좀 있고요. 언제 지금 종료가 될지 지금 어느 누구도 좀 예측할 수 없는 부분들인데,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미국과 유럽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을 필두로 한 지정학적, 그러니까 한 공간에서에 대한 갈등 부분들이 아니고 거의 시장 내에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지속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020년에도 마찬가지로 대립과 갈등이라는 키워드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2022년도에 우리나라 방산업체들의 수출 모멘텀들을 좀 보시게 되면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성비. 이 가성비 자체가 2023년도에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1차적인 수출 물량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다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부터는 좀 본격적인 뭔가 이제 그동안의 내수주에 대한 성격들을 많이 내포해 있다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서부터는 수출주에 대한 변모가 확실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쉽게 말씀드려서 무기가 완제품이 수출이 되게 되면은 향후에 벌어들일 수 있는 뭔가 시스템적인 운영 체계도 분명히 수출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부품이라든지 기자재에 대한 수요 부분들도 증가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2023년도 들어서
사실은 그렇게 썩 시장에서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네. 오히려 이 관심이 없었을 때 다시 한번 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좀 가져보셔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고, 앞서 2020년도에 수출에 대한 스토리들로 뭔가 이제 임팩트 있는 상승세를 좀 보여줬던 섹터다라고 하게 되면은 2023년도에는 좀 구조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섹터에 대한 변화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서 이 부분을 좀 주목을 하시면서 좀 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업종별 순환이 다 돌고 있는데 아직 방산업종에는 안 갔거든요. 상대적으로 좀 쉼을 주고 있는 가운데 방산하면 공통적으로 또 우주항공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들이 많죠. 저기도 위성통신 관련주라든지. 근데 공통된 종목들이 많기도 하고 또 같이 방산과 우주항공이 또 쉼을 주고 있거든요. 좀 공통적으로 겹치는 종목들에 대한 진단도 좀 해볼까요, 김도혁 파트너님? 네. 한마디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방산을 잘하는 회사들이 우주항공도 잘한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말씀드리겠고, 사실 우주항공에 대해서는 관점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주항공 돈 되냐? 엄청나게 개발은 오랫동안 해가지고 날려서 성공하면 본전이고 실패하면 또 주가 폭락이고 이런 것들을 계속 맞이하다 보니까 위험만 많은 산업에 괜히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결국은 방산을 통해서 얻은 기술들을 우주항공에 접목을 하는 것이고요. 지난달에 우리 누리호 3차 발사를 통해서 또 하나의 감동이 전해졌습니다만 1톤 이상의 발사체를 날린 세계 7번째 나라라는 어떤 이미지를 심었다는 게 결국은 방산의 기술력으로 또 대표될 수 있다는 데 특징을 가질 겁니다. 방금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방산과 우주항공은 좀 뗄래야 뗄 수 없는 어떤 불가분의 기술적인 네트워킹이 좀 일어나고 있는 관계라고 보는데, 우주 관련해서 이제 누리호 발사 관련해서는 이게 1차, 2차, 3차까지 완성이 됐고 4차, 5차가 이게 2년 간격이에요. 그래서 4차 발사가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위주로 해서 뭐 실시가 되겠습니다만 2025년 아마 봄쯤 돼야지 될 거니까 그때까지 기다리려면 우주항공 테마를 갖고 지리하게 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 중간에 있는 테마 하나는 8월 달에 누리호보다 조금 더 큰 발사체에 대한 사업자 선정 이슈가 있습니다. 그거 지금 한화그룹하고 항공우주 사이에 또 어차피 네. 2파전이거든요. 그거 보는 재미가 좀 있으실 것 같고, 우리 이제 제4이동 통신 관련해가지고 정부에서 조금 굉장히 푸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스타링크가 작년도 하반기부터 우리나라에 영업한다 그랬는데 이게 지연돼서 1분기에 한다 그랬다가 지금 2분기로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시가 되면 아무래도 저궤도 위성 관련된 그런 안테나라든가 이런 관련주들 움직임이 좀 있을 것 같아서요. 어차피 방산주 쪽에서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한국 항공우주, LIG 넥선 정도의 이제 세 개의 대형주가 있고, 위성 안테나 관련해서는 인텔리안 테크 정도, 그 정도를 지속적으로 보시는 움직임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방산팀의 이 방산주와 항공우주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들어봤고요. 그렇다면 조선팀은 이제 김성훈 이사님과 조남준 차장님인데, 방산팀에 대한 궁금하신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조남 차장님 먼저. 네, 지금 이제 방산주들을 보면 이미 작년 중순에 이제 고점을 찍고 하락한 종목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이 신고가를 뚫고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보면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방산업체의 어떤 수주 증가와 실적 상승, 그에 따른 주가 상승이 작년에 크게 이루어졌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결국엔 해소가 된다면, 그럼 이미 지금 방산업체 주가들은 이미 그걸 반영하고 내려오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만약에 진짜로 이제 어떤 협상이 진정되고 전쟁이 좀 마무리돼가는 국면에 있으면 그 방산주의 어떤 피크아웃 논리로 또 많이 빠지는 게 아니라 그런 우려가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드려야 되겠죠. 그럼요. 네. 제가 지난 대결에는 상당히 좀 마음이 편하게 먹고 왔는데 이 방산팀에 있으니까 네. 사실은 이 질문이 사실은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이고요. 비슷하죠. 예, 원리적인 네. 질문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에 대한 답변을 제가 뭘 해드릴까에 대해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었는데, 앞서서 전체적인 이제 방산주를 얘기를 해드릴 때 제가 수출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거기에 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은 뭐 그 부분은 부정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종전으로 인해서 상승 모멘텀에 대한 소멸이 진행이 된다는 부분들은 물론 저도 알고 있고 모든 투자자분들께서 다들 알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가 오게 되면 주가에 대한 상승 탄력도는 상당히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되면 거기에 반대급부적으로 움직여줄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거는 당연한
뭐 숙제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주가 움직이는. 네, 그렇죠. 그런 쪽으로 이제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 때 되게 되면은 방산 관련된 종목군들은 아마 시장에서 지금보다 더 잊혀졌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제가 자료를 하나 좀 준비를 한 게 있습니다. 아마 화면을 한번 좀 띄워주시게 되면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해드리기 상당히 좀 편할 것 같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주요국 GDP 대비해서 국방비거든요. 예. 2021년도까지 보시게 되면 5%가 채 안 됩니다. 그렇다고 되면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갈등 구조로 인해서 필수적으로 그 지역 내에 있는 인접 국가들의 이 국방비 지출 자체는 앞으로도 몇 년간은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리고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리긴 했지만 이 갈등이라든지 대립에 대한 구조 자체가 단기간에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아마 현재서부터 진행되고 있는 자주 국방에 대한 GDP 대비 국방력 지출 자체는 상당히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 이 부분은 일시적인 하락 요인은 될 수는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수출주에 대한 변화 흐름들은 분명히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와 더불어서 좀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은 일단은 우리나라의 무기 체계가 실질적으로 폴란드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인접 국가에 계속 깔린다라고 하게 되면은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무기 체계에 대한 문제 안정화를 하기 위해서 운영될 수 있는 운영비가 분명히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소요가 되는 부품이라든지 기자재까지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기존에는 내수주에서 그리고 한 번 1차적으로 판매가 되고 나서 끝난다라고 해서 하게 되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은 국가들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이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이익 자체가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다고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전쟁 이슈로 인해서 분명히 충격은 받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 부정할 수 있는 사실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기존에 보여줬던 뭔가 일회성에 대한 수출주였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서부터는 오히려 단연간 이어질 수 있는 수출주로서의 성격이 분명히 변화해야 된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이제 수출 데이터로 보여준 모멘텀이 이제 한번 반영이 됐고 그 이후에는 종전 이후에는 아무래도 자주 국방에 따른 국방비 이제 증액과 더불어서 이제 구조적인 변화에 조금 더 그렇죠. 포커스를 맞춰서 포인트를 잡아주셨어요. 그런데 보면 거의 다 유럽향 수주잖아요. 여기에서 또 리스크 어떤 부분 좀 걱정되세요? 네. 일단 우리 방산 시장에서 최근에 가장 큰 손님이라고 할 수 있죠. 고객사는 어떻게 보면 폴란드라고 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예. 어제인가요? 그제에서도 이제 폴란드 쪽으로 나가는 FA50에 대한 출고식이 폴란드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번 이런 것들이 좀 잘 진행이 되었는데요. 결국 이제 돈을 줬으면 이제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좀 이제 이런 작은 부분에 있어서 좀 약간의 노이즈가 최근에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뉴스에서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는데요. 폴란드 내부의 어떤 정치적 이슈들이 조금은 노이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면서 EU 쪽에서 폴란드의 어떤 자금을 동결을 시켜놓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대금을 못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돈 못 받으면 어쩌냐는 거죠. 기껏 만들어서 줬는데 못 받으면 그렇죠. 상심이 크고 당연히 주가에도 악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하신 전쟁이 빨리 끝나면 어떡하지와 함께 양대 리스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우리 이사님 말씀 주신 대로 폴란드가 사실 국방 예산에 비해서 우리나라 무기를 너무 많이 산 것 같은데 이거 뭘로 다 감당할 수 있지라는 건데 작년도 여름부터 관련해서 굉장히 의혹을 가진 기사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때마다 나온 얘기의 결론은 그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안 만들어 줄 거냐 우리. 우리 지금 수출이 급한데 지금 정부가 사실 차원에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 것들을 하기 위한 어떤 빅 수출의 거리를 방산 쪽에서 지금 굉장히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폴란드가 돈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으니까 유보해 이렇게 하기에는 조금 너무 나간 면이 있다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FA50이라고 하는 그 비행기에 대해서 항공우주와 한 30억 불 정도의 계약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하자마자 한 2달 만에 그 계약 금액의 30%는 일단 1조 한 2천억 정도를 줬어요 폴란드에서. 그래서 네. 어제 아마 한 대 나간 건데 올해 내로 12대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48대 중에 일단 30%는 받아놨으니까 제 생각에는 48대 중에 30%면은 한 15대 정도 되잖아요. 그거 나갈 때까지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라고 일단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게 잘 아시겠지만 원전을 수출하거나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한다던가 이런 뭐 무기 수출을 대규모로 할 때
대부분 우리나라는 그 정책금융이나 수출 보증이라는 걸 끼고서 하게 됩니다. 예. 다른 나라들도 대부분 그렇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그 나라 입장에서 무기를 되게 사는데 그 돈을 우리나라 은행이 빌려주는 식입니다. 근데 그게 일반은행은 아니고 산업은행이나 수출입 은행이 중심이 돼가지고 정책금융적인 어떤 지원을 해주게 되는 거라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돈을 우리나라 무기를 사서 그러네요. 파는 건가 이런 개념도 있지만 그걸 장기간에 걸쳐서 결국 갚기만 하면 된다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수출을 얻고 싶고 그 나라들한테는 최대한의 금융 지원을 해가지고 계약이 어그러지지 않고 결국은 뭐 현물이 됐든 나중에 십수년이 걸리든 간에 어떤 식으로든 갚게 되는 그런 과정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절차들을 하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어떤 노이즈가 나왔을 때 개별 기업이 잠깐 지연이 될 수는 있어도 정부에서 수출 보증을 하는 만큼 개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사실 극히 좀 적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우리나라도 심사숙고를 해야 될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폴란드 국방장관이 또 왔는데 2차 구매 협상을 하는데 또 12조 이상을 또 지원을 해달라고 하니까 합치면 거의 한 30조 원 정도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적지는 않은데 이걸 다 보증으로다가 해줘야 되나 좀 고민거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합 분석을 통해서도 사실 강점과 그 위험 요인을 꼽아봤는데 다 그 부분에 대해서의 말씀들을 해주셨어요. 일단 뭐 전쟁이라는 이슈로 움직였던 종목이니만큼 전쟁은 빨리 끝나야 되는 건 맞습니다만, 네. 아무래도 그 이슈에 따라서 움직이는 이제 변동성이라든지 리스크 부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는 리스크보다는 좀 더 기회 요인에 또 포커스를 맞춰서 방산업종 준비한 내용들 들어봤고요. 앞으로 또 모멘텀이 될 만한 일정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방산업종에 대한 캘린더 또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방산업종의 이벤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1차 군사정찰 위성 발사에 실패한 후 빠른 시간 내 2차 발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예고했던 날짜인 11일 혹은 이번 달 중에 재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이 기간 내 긴장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제2차 우크라이나 재건회의가 영국에서 오는 21일 열립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5천여 개의 재건 사업 프로젝트 정보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재건회의에서 공개할 예정인데요.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원 의사가 있었던 만큼 관련 회사들의 행보 지켜봐야겠습니다. 다음은 방위사업청 주재로 오는 13일 서울에서 튀르키예와의 방산군수 공동위원회가 열립니다. 더불어 이번 달 내 이집트, 케냐와의 제1회 방산군수 공동회의도 가질 예정인데요. 우리 정부의 방산 육성 의지가 드러나는 대목으로 방위사업체들의 수주 소식이 들려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산업종 캘린더 알아봤습니다. 네, 이제 K방산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산은 우리나라의 수출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뭐 마지막으로 이제 방산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최영동 대표님. 최후의 변론인 거죠. 네. 최우열이니까 지금 아마 뭐 앞서서도 계속 말씀드리고 있기는 하지만 워낙 지금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감들이 워낙 크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네. 뭐 민감주라든지 성장주 쪽에서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간간히 여전히 수출주, 그러니까 방산과 관련된 수출에 대한 모멘텀들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뉴스들도 굉장히 크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기존에는 일회성 수출로 그쳐졌다라고 하게 되면은 2022년도 정말 전 세계적으로 봤었을 때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우리나라 방산업체에 있어서는 뭔가 체질을 좀 바꿀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이벤트가 좀 네. 지나갔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뭐 올 한 해 그리고 작년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나라 K방산에 대한 무언가 뭔가 이제 성장에 대한 스토리들이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관심을 끊으시기보다는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스토리들을 좀 이어가시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뭐 좋은 결과가 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산업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조선업종에 대한 반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신한투자증권의 도움을 받아서 조선업종에 대한 수합 분석을 해봤습니다. 선가 상승, 수주잔고 증가로 실적 개선 기대는 강점이나 경기 회복 정도가 미약하고 완만한 수요 하락은 약점으로 꼽혔습니다. 그럼에도 제한적 공급의 성과는 인상이 되고 있고 또 친환경 선박 수요 증가에 따른 수혜를 기회 요인으로, 하지만 경기 둔화, 급냉 모드를 탄다면 성과가 정체되고 또한 러시아향 수주잔고 처리 문제를 위험 요인으로 꼽았습니다. 지금은 분위기가 좋지만 경기를 타는 만큼 경기에 따른 불확실성 또 리스크 요인으로 수합 분석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김성훈 이사, 조남준 차장의 조선업종에 대한 반격 들어가 볼까요? 네. 네, 일단 김성훈 이사님, 조선주 좀 주목해야 할 이유 어디에 있을까요?
조선주 과거에 2004년에서 2007년 그리고 그 이후에 2009년에서 2012년까지 두 번의 대세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조선주를 매매를 해보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정말 아릇한 기억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두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1차 대세 상승 시기 때는 수주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 나왔고요. 그 이후에 2009년에서 2011년 동안의 두 번째 대세 상승 시기에는 이전의 경험으로 인해서 수주가 나오기 전에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주가를 보시게 되면 하나 둘씩 대규모 손실이 나오게 되었었죠. 우리가 그동안 잘 하지 않았던 FPSO 같은 것도 우리가 시작을 하게 되면서 막상 이제 새로 안 만들어봤던 거를 만들었다 보니까 엄청난 손실이 나오면서 주가도 역시 어떻게 보면 장기간 동안 대세 하락의 길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은 어떨까요? 작년부터 수주가 터지고 있습니다. 수주 잔고는 2004년에서 2007년 그때보다 더 많이 늘어나 있는 상태인데 주가는 오히려 바닥에서 살짝 올라와 있는 정도입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 먼저 과거 해양 플랜트에서 대규모 손실을 봤었던 그런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의심의 눈빛으로 조선주를 바라볼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이제 소위 무리한 저가 수주가 많이 있었습니다. 도크를 눌릴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가 수주를 그동안 해왔었고 그러한 부분들이 실적에 계속 영향을 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는 일회성 실적이 나올 때마다 일회성이다라고 했는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다회성으로 이제 인식이 되면서 아직까지 실적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지만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주 잔고는 역대급으로 올라와 있는데 주가는 바닥에서 기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신조선가가 올라가게 되면 주가도 자연스럽게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아직은 높아진 신조선가만큼 주가가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조선소 한 곳당 인도량 추이를 보시게 되면은 조선소는 줄어들었는데 인도량 자체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느냐? 결국 하나의 조선소에서 창출해낼 수 있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들 여러 가지 또 노이즈도 있고 의심의 눈빛도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은 바닥에서 이제 올라가고 있고 대세 상승 슈퍼사이클의 초입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설명을 쭉 길게 해주셨지만 딱 와닿는 건 신조선가가 이렇게 올라오는 거 대비로는 주가가 못 갔다라는 포인트에서 일단 매력 포인트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 조선 기자재주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본행제 이쪽은 사실 아직 못 오른 종목들이 많고 엔진 쪽은 강한 종목도 있고 다 자리가 제각각에 있습니다. 네네. 조선사가 가면 조선 기자재 쪽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잖아요. 조남 차장님. 근데 이제 우리나라 조선 기자재 업체의 좀 특징이 뭐냐면 대부분 소규모 업체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가장 큰 시가총액을 갖고 있는 회사가 HSD 엔진 정도예요. 해봤자 시가총액이 6천억 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조선업체들은 다 내재화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HSD 엔진도 하나그룹의 인수가 됐잖아요. 그리고 엔진 3위사인 STX 엔진 또한 말 그대로 인수 대상이에요. 네. 이 얘기는 결국엔 내재화를 시킨 회사만이 살아남을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대기업 계열이어만이 마진을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좋게 본다는 그런 조선사들 보면 1,000억 미만의 회사들도 너무 기자재들이 많고요. 이런 업체들은 저희가 좀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딱 하면 엔진, 가장 중요한 게 엔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엔진사를 봐야 되고요. 그럼 현대중공업 엔진 부분을 그냥 가지고 있고요. 그럼 2위가 HSD, 3위가 STX입니다. 그러면 뭘 사야 될지가 나오는 거고 거기에 그나마 이제 기술력이 있고 시가총액이 3천억대, 4천억대를 가지고 있는 피팅 업체들이 그나마 기술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선 기자재 하면 태강, 성강 밴드 거기에 본행제, 동성하이텍 딱 이 정도만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낮은 종목보다는 내재화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 이런 쪽으로 해야지 개별 기업으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계열화를 수직 계열화를 이룬 회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세진중공업 그룹이에요. 세진중공업 1승 동방성기가 각 사업부로 담당하고 있는데 3사의 시가총액 합이
5천억이 되지 않습니다. 아. 과연 그룹사를 할 수 있을까?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보다는 좀 규모가 있는 그리고 대기업과 연관이 있는 이런 기자재 쪽으로 보시면 확실히 조선업의 성장과 같이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좀 규모가 있는 또 기자재 가운데서도 내재해야 될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 말씀 주셨고요. 그렇다면 저희 방산팀 이제 공격하셔야죠. 김동엽 대표님 어떤 게 좀 궁금하신가요? 정리를 굉장히 잘해주신 것 같아요. 네? 조선업종. 정리가 잘 돼서 공격할 틈이 안 보이는데 저는 뭐 다들 이제 보셨겠지만 데이터에 조금 주목을 하고 있는데 4월달 그 선박 발주를 보면은 3월보다 한 40% 정도 감소를 했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데이터가 거기 작년 동월 대비해서는 60%나 감소를 했고요. 또 5월 데이터는 좀 좋아졌나 싶었더니 그것도 작년 동월 대비해서 36%가 감소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감소하는 게 구조적인 지금 상황이냐 아니면 우리나라가 이제 그때마다 물어봤겠죠. 그러면 관계자라고 하는 분들이 항상 우린 3년치 일감이 있기 때문에 골라서 지금 잡는 거야. 그래서 조금밖에 안 잡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는데 이게 작년도가 유독 많았기 때문에 올해 데이터가 작게 나오는 건지 정말 경기 침체 아까 수합 분석에서 조선주에 대한 어떤 약점은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선박 발주가 급감할 수 있다라는 그렇죠. 것에 대한 우려감인데 그 부분이 반영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이 뭐 중국 선박 수주 그리고 선박 발주에 대한 어떤 뉴스들이 조금 최근에 나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일단은 우리가 지금 조선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는 저가 수주가 아니라 소위 말해서 마진이 좋은 하이엔드급 선박만 수주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얼마나 비싸게 수주를 할 수 있느냐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선별 수주를 하고 있는 것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카타르 쪽에 LNG선 대량 발주도 현재 남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선박 발주에 대한 어떤 노이즈가 분명히 그렇게 걱정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아직까지 좀 그런 걱정을 지금 미리 끌어다가 보시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LNG 캐리어뿐만이 아니라 LNG 추진선 그리고 메탄올선과 같이 이런 어떤 하이엔드급 선박의 경우에는 거의 사실상 우리나라가 거의 소위 아도를 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경쟁 상대가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상선에 대한 환경 규제도 우리가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HSD 엔진 같은 종목들이 최근에 좋은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지난주에 현대중공업이 1.2조 원 수주가 나왔는데 역시 성과가 역대급의 성과를 이제 기록했기 때문에 어떤 선박 발주 그리고 중국과의 어떤 경쟁 이런 이슈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조선주들의 경우에는 제 갈 길을 지금 차분히 바닥에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보다 질로 승부하는 움직임이다라고도 포인트를 잡아주셨고 최영돈 파트너께서는 또 리스크 요인으로 어떤 부분 좀 걱정되세요? 일단은 뭐 지금 시점에서 조선주의 리스크를 얘기를 하는 게 조금은 좀 말이 안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좋아 보이나요? 네, 뭐 되는 집은 뭘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고부가치 선종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슈퍼사이클에 대한 기대감들이 너무나 커지고 있다. 이 부분에서는 뭐 저 역시도 동의하는 부분들인데 다만 여기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부분들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후판 가격에 대한 타결이 좀 이루어지긴 했습니다. 뭐 일부 정도 좀 인상이 돼서 좀 진행이 됐었는데 과연 앞으로 계속적으로 경기가 회복이 됐었을 때의 원자재 가격에 대한 상승 부분들을 어떻게 반영을 할 것인가에 대한 스토리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인건비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되면은 아무리 뭐 질 좋은 수주를 한다 하더라도 영업이익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좀 많이 일으킬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조금 주가에는 어떻게 좀 반영이 될지 그리고 매매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야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이제 인건비와 후판 가격이에요. 가장 큰 이제 원가 두 가지인데요. 일단 인건비는 당연히 이제 조선업회의 인력이 부족한 거는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 인력을 써야 되는데 그게 원활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법무부하고 산자부에서 외국 인력 도입제도 개선 법안을 발의해서 상반기 기준으로 봤을 때 인력이 5,500명이 늘어났고요. 연말까지 한 14,000명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의 인력 해소가 가능하다. 특히 외국 인력들은 국내 인력에 비해서 확실히 좀 임금이 싸거든요. 문제는 이제 기술력이죠. 이거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이러면서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일 거고요. 거기에 지자체에서도 각종 인력에 대한 지원 그리고 국내 인력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있어요. 이것에 따라서 인건비가 높아지는 부분이 상쇄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후판 가격인데요. 가장 큰 이슈죠. 전체 배의 4분의 1 정도가 후판 가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이제 우리가 저가 수주라고 한 거는 인건비와 후판 가격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수주를 받아온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 조선사들이 어땠나요? 엄청난 적자를 겪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에 와서는 조선사들이 선별 수주를 할 정도로 지금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후판 가격을 이번에 이제 포스코하고 현대중공업이 체결한 걸 보면 작년 말에 110달러 톤당 110만 원에 체결을 했어요. 작년 상반기에는 120이었고요. 그리고 2020년도에는 한 60만 원 정도 됐었습니다. 그만큼 가격이 올랐고 최근에 철강석 가격이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괜찮은 가격에 타결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신조선가가 지금 역사상 신고가라는 거예요. 네. 자, 후판 가격이 상승한 거에 비례해서 신조선가도 높아졌기 때문에 마진은 유지됐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후판 가격 상승으로 인한 마진 훼손은 예전만큼 없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물들어서 노젓는 조선주, 네, 조선 업종에 대한 포인트 짚어봤고요. 주요 일정도 K린더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박소영 캐스터가 살펴드립니다. 네, 조선업계는 어떤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먼저 대우조선해양, 한화가 세조인이 되면서 이 사명을 변경했죠. 드디어 다음 주 13일 한화오션이라는 새 이름을 달고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목요일인 15일에는 카타르 통상산업장관의 방한이 예정돼 있습니다. 주요 의제로는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수주와 그린 수소, 재생에너지 등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카타르 국영 석유회사 카타르에너지의 카타르 프로젝트 2차 발주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100억 달러 규모로 추산되는 프로젝트에 수주 기대감이 다시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거론되는 기업으로는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물산 등이 대규모 수주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조선업종 캘린더 알아봤습니다. 네, 뭐 조선업종에 대해서 워낙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그래도 마지막으로 조선업종에 대해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네. 김성훈 이사님. 네,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지금의 실적 개선세가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수주 역시도 양적으로 크게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고민은 지금 말고 그때 내년 상반기에 가셔서 하셔도 좋을 것 같고 지금은 마음 편하게 가져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방산대 조성 저는 좀 박빙이었던 것 같은데 과연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어디일까요? 시청자 투표 결과 바로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TV 시청자분들은 방산대 조선 어떤 쪽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있었을까요? 총 1,200여 분이 참여해 주셨는데요. 결과 공개합니다. 바로 방산대 조선 가운데 조선이 62%로 이겼고요. 방산은 38%로 조선에 밀리고 말았습니다. 네, 1라운드 시청자분들의 선택은 이 조선업종이었습니다. 조선업종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왔는데요. 그렇다면 방산과 조선업종 투자 포인트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라이벌 대전 방산대 조선 업종 대결은 조선 업종이 우세하게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2라운드 종목 대결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산과 조선 내 유망주로 한국항공우주 대 HSD엔진, 그리고 현대 로템 대 HD 한국조선해양이 꼽혔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어떤 종목을 더 유망하게 보시는지 계속해서 시청자 투표도 진행하니까요.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종목 대결 시작해 볼까요? 네. 계속해서 첫 번째 이제 한국항공우주 포인트부터 잡아볼까요? 일단 방산이 업종 대결에서 밀렸으니까 네. 힘을 좀 실어주세요. 원래 이거 업종에서 밀리면 종목도 답이 없던데. 자신 있게 해주세요. 역시 우리 민족은 네. 평화의 민족이에요. 예.
전쟁을 싫어해요. 네, 전쟁이 싫어요. 예. 자, 뭐 그래도 항공 우주는 또 비전이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자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어저께 아까 처음에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폴란드로 판단하는 48대 FA50 기종 중에 첫 번째 비행기가 어저께 그 사천인가에서 이제 출고가 됐다라는 그 뉴스가 있었던 거, 그것도 하나 이제 작은 모멘텀이라고 보겠고요. 어쨌든 FA50이라고 하는 그 공격기가 세계에서 꽤 인정을 받고 있으면서 여러 나라에서 도입을 희망하고 있다. 그게 이제 조금 더 확장이 되면 굉장히 최첨단의 전투기인 KF-21이라고 하는 거에 개발 참여라든가 또 도입을 원하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는 관점이 굉장히 동사에는 좋은 호재라고 생각이 들고요. 1분기 때 실적이 또 예상보다 안 나온 건 수정 계약에 따른 뭐 납기 지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가미가 돼가지고 숫자가 덜 나왔는데 그게 3분기 넘어서 4분기 때 조금 더 확실하게 인식이 된다고 하니까 4분기 때 영업이익은 1,000억을 넘을 거다라고 하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있고요. 지금 전 세계 항공기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이 11년치가 쌓여 있다고 합니다. 팬데믹 때문에 아무래도 또 조금 수요가 부진하면서 누적돼 있는 주문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은데 동사가 가지고 있는 기체 관련된 부품의 수주 잔고 금액이 10조가 넘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 차차적으로 그리고 매출단으로 인식이 될 거고 관련되는 수익권으로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8월 달에 누리호보다 조금 더 큰 발사체 사업 주간 기업에 대한 선정 이슈가 있는데 지난번에 이제 하나그룹한테 져가지고 누리호를 뺏겼습니다만 이번에 좀 칼을 갈고 덤비면 어떤 성과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면서 지금 현재 관련해서 이 동사에 대한 리포트들의 평균을 보면 목표가를 보통 한 7만 원 정도 내외까지 제시를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국 항공우주에 맞서는 조선주의 종목 HSD 엔진인데요. 어떤 매력이 있을까요, 조남 차장님? 네, HSD 엔진은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자재 업체 중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는 기자재 대장주고요. 당연히 엔진이 가장 중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개별 기업이고 최대 주주가 이 인하전공이라는 어떤 리스크 아닌 리스크가 좀 있었는데 이번에 하나그룹으로 인수되면서 이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질 거고 마진도 예전에 비해서 괜찮아질 겁니다. 이번 연도 실적 기준으로 본다면 1조의 매출에 한 영업이익 500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내년에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내후년에 한 1,200억에서 1,300억 정도의 예상이 되는데 시가총액은 6,700억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 주가가 많이 올랐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오름폭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특히 이 조선 기자재 업체 중에 이 당사가 주로 하고 있는 게 바로 DF 엔진입니다. 이 DF 엔진이 듀얼 엔진인데요. 우리 자동차로 치면 하이브리드예요. 지금 친환경이 대세잖아요. 바다에서도 당연히 친환경 엔진이 되게 중요한데 당사의 1분기 수주가 5천억이 좀 안 되는데요. 그중에서 89%가 친환경 엔진 엔진입니다. 그 정도로 마진이 당연히 기존 엔진보다 훨씬 더 좋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경 규제로 인해서 엔진에 대한 이런 수요도 바뀌고 있어요. 노후 엔진들도 다 바꿔야 됩니다. 이거에 따른 미래 성장성을 다 생각해 본다면 기자재 중에서 그냥 고민할 거 없는 대안이고 충분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와 HSD 엔진의 매력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증권가에서는 어떤 의견 내놓고 있는지 IR센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방산업체들의 대규모 수주 소식이 이어지고 추가 수주 전망도 늘고 있습니다. K방산의 위력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데요. 먼저 한국항공우주의 연간 추정 실적과 증권사별 투자 의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매출은 3조 7,654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2,824억 원을 기록해 2배 가까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기록했지만 증권사에선 대체로 하반기부터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폴란드양 FA50 매출이 반영될 예정이고 수출 물량도 4분기에 집중됐기 때문입니다.
FA50의 높은 가격 경쟁력에 따른 중장기 수주 모멘텀과 KF21 또한 해외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투자이건은 최근 발행된 2개 증권사 리포트 모두 매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최근 수주 증가와 선가 상승이라는 격포제의 순항을 이어가고 있는 우리 조선주들 중 HSD 엔진의 추정 실적과 투자 의견도 살펴보시죠. 올해 매출은 9,481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440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조선사들의 건조 물량 확대로 선박 엔진 출하량이 증가해 외형 성장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비선박 엔진도 꾸준하게 매출이 증가하는 데다 선박 엔진 비중 상승도 기대된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 성장의 수주 흐름도 안정적이고 원자재 가격 안정화 국면에서 기존 잔고를 기반한 지속적인 흑자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투자액은 최근 발행된 2개 증권사 모두 매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항공우주와 HSD 엔진의 올해 실적 전망과 투자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한국항공우주 대 HSD 엔진 종목 대결 펼쳐봤고요. 자, 이어서 계속되는 종목 대결 현대로템 대 HD 한국조선해양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의 포인트부터 잡아보도록 하죠. 현대로템 하면 뭐 K2 전차죠. 그렇죠. 네. 폴란드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장 좀 뭔가 이제 후방 힘도 굉장히 크게 좀 느껴지는 대표적인 방산 업체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올해 4월 달에 주가 자체도 37,800원대까지 굉장히 급격하게 좀 상승했었던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대표적인 방산업체 중에서도 오히려 하반기가 좀 기대되는 기업이 아닌가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국내 이슈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방위 산업청을 기준으로 해서 4차 양산 계획안을 좀 꾸려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국내 쪽에서에 대한 수비 부분들도 상당히 좀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폴란드 쪽에서 생산하고 현지 생산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 2022년도 4분기를 기반으로 해서 한 10대 정도가 출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 1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지금 폴란드향 수주 물량들이 계속 지금 출고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뭐 상반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반기에도 여전히 폴란드 쪽에서 발생될 수 있는 매출 구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에 대한 기대감들이 충분히 좀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좀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영업이익이라든지 뭐 매출액 부분들은 상당히 좀 크게 변화가 좀 이루어지고 있어요. 예상되고 있는 모습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작년도에 현대로템의 매출액을 보시게 되면 3조 1,0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나왔거든요. 근데 올해 2023년도 예상되는 매출액 자체가 3조 6천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은 어마어마하게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 부분에서는 한 2,200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2022년도 1,400억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크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여기에서 수주가 멈춰있는 것이 아니고 이 레일 부분들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동안에 이 레일 부분 쪽에서는 상당히 좀 안 좋았습니다. 조선업도 저가 수주로 인해 상당히 좀 곤욕을 좀 치렀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현대로템도 마찬가지로 레일 사업 부분에서 저가 수주가 상당히 많았었는데 올해서부터는 이 저가 수주에서 탈피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여기에서의 캐시플로우 역할을 상당히 많이 해줄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 언급드렸던 방산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성장 부분들까지 감안해서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모든 방산업체가 다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 중에서는 현대로템에 대한 주가 안정성 그리고 사업 부분에 대한 형평성 이런 부분을 놓고 봤었을 때 현대로템에 대한 이야기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에 맞서는 종목 네 번째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HD 한국조선해양 최근에 너무 흐름이 좋습니다. 투자 포인트 어디에 찾을 수 있을까요, 김성훈 이사님? 일단 뭐 현대로템도 그렇고 한국조선해양도 그렇고 방산과 이 조선 모두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수주 베이스라는 거겠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어버이날 특집 때 제가 현대로템을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말씀을 이제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식에게 물려줄 주식으로 현대로템을 보시고 우리 부모님들은 조선주 한국조선해양으로 수익 내셔서 내년에 좀 좋은 수익을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수주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많은 수주를 받은 조선회사가 어딘지를 보시면 간단하겠죠.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현대사무중공업이 이미 올해 수주 목표의 200% 이상을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선주들 대비해서 주가 흐름도 상당히 좀 견조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2021년부터 대량 수주한 LNG 운반 선호로 인해서 이 건조하는 선종이 상당히 좀 다변화되어 가고 있고요. 최근에 보시면 선가 상승도 상당히 높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수익성 측면에서 그렇게 우려할 부분이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 가지 조선 회사들 중에서 한국조선해양이 수익성 측면에서 가장 빠르게 숫자가 올라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HD 한국조선해양을 여러 조선사들 중에서 가장 탑픽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대로템 대 HD 한국조선해양 포인트 잡아봤고요. 증권사들의 의견도 IR센터 통해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네, 이어서 현대로템의 올해 실적 전망과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현대로템은 올해 매출 3조 6,220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14.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2,219억 원을 기록해 50.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탄탄한 수주잔고를 기반으로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요. 최근 잇따라 우리나라 고속철도 수주에도 성공하며 탄탄한 레일 솔루션을 보이고 있고 디펜스 솔루션 부문도 K2전차 수출과 함께 실적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 알려진 폴란드 2차 계약 외에도 다양한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최근 두 개 증권사 모두 매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HD 한국조선해양의 올해 실적과 투자 의견도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매출은 21조 9,686억 원을 기록해 전년 대비 35%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6,802억 원을 기록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증권사에서는 재작년부터 수주했던 선박들의 건조 물량이 증가한 데다 선가 상승 영향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나타나면서 흑자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회사들 가운데 가장 실적 개선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되는 비상장 자회사 현대삼호중공업의 가치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투자 의견은 최근 두 개 증권사 리포트 모두 매수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산업종과 조선업종 내 핵심 유망주들의 올해 실적 전망과 투자 의견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방산주들은 살펴보면 지금 딱 고점 대비 조정받는 비슷한 차트를 보이고 있거든요. 김동엽 파트너님, 그럼 지금이 딱 매수 기회인가요? 모아갈 수 있는 기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살 것 같아요. 지금 그렇게 한국항공우주 한마디 말씀하라고 아까 신호를 주셔갖고 저는 조선승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네. 저는 대안이 있는데 굳이 눌림목에서 좀 기다려볼까 이러는 거는 사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가는 애들이 따로 있는데 왜 굳이 방산에서 그래요. 기회를 찾으려고 할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움직일 때 보겠습니다. 네. 네. 네, 방산업종과 조선업종 또 종목 대결 함께 봤는데 시청자분들의 의견은 어떻게 나왔는지 투표 결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네,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종목, 어떤 종목이 1위를 차지했을까요? 업종은 확연한 차이를 보였지만 종목은 박빙의 승부를 보였습니다. 먼저 4위 조선주 HD 한국조선해양이 차지했고요. 3위도 역시 조선주가 차지했습니다. HSD엔진이 3%의 차이로 동메달을 차지했습니다. 2위는 현대로템이 2%의 차이로 은메달을 차지했고요. 대망의 1위 32%의 득표율로 소폭의 차이를 보이면서 한국항공우주가 내 포트폴리오에 담고 싶은 종목 1위에 자리했습니다. 반대로 얘기해야 1위가 되는군요. 그러니까요. 방산업종이 또 1위를 차지했네요. 네. 그렇다면 유망주별로 이 정리한 네 종목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신라이벌 대전 함께해 주신 네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